네, 안녕하십니까. 대마택의 김훈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앞부분에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서 중점 두고 하는 거는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이 조개 하이브리드 소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개요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이드로필링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개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에 대해서 대략적인 예제식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앞부분이랑 좀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좀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개 하이드로필링 머티리얼 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상생활 중에서 이제 왜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그러니까 친수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친수성 소재가 왜 필요한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기재가 외부에 있다가 갑자기 온도차가 있는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을 때 기재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일 텐데 과학화 상태가 이제 표면에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과학화된 수증기가 표면에 이제 응축하게 됩니다. 응축되었을 때 이제 물방울의 사이즈며 컨택 앵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다시 빛이 이제 반사돼서 다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렌즈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다시 빛이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정도에서는 랜덤하게 스캐플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비저빌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트랜스미터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친수성 소재의 필요성이 제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광촉매 타이타늄도 그렇고 친수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표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연력학적으로도 상당히 언스테이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퍼머넌트하게 친수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의 법칙에 좀 역학될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궁극적인 타겟은 결국 이제 퍼머넌트하게 이런 특성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안티포그나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소재를 이제 연구하시는 또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항상 느끼는 어려운 점은 코팅을 했을 때 메카니컬한 프로퍼티랑 하이드로필릭한 성질이랑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올리게 되면 한쪽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연구개발 단계에서 겪습니다. 친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이드로필릭한 어떤 컴포넌트의 양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그거의 하이드로필릭한 성질이 굉장히 높은 거를 이제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의 매트릭스랑 얼마만큼의 혼용성을 갖고 균일한 성질을 가지느냐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하이드로포빅한 성질이랑 하이드로필릭한 성질이 얼마만큼의 이제 밸런스를 이루느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친수성 소재 개발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수성 소재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 조사나 아니면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많은 서치를 했었는데 크게 보면은 표면에서만 작용하는 서비스 액티브 타입이랑 그 다음에는 수분을 흡수해서 표면에 물이 응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 타입의 제품이 있습니다. 서비스 액티브 타입은 서펙턴트를 쓰는 거는 아주 보편적인 얘기고 이런 일회용의 이런 제품들에 많이 쓰이고 있죠. 감자즙을 발라도 되고 담배를 발라도 사실 김서림 방지는 됩니다. 잠시.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모노머를 이제 표면에 픽세이션 시키는 거죠. 이런 거는 단순히 이제 웹 코팅 상태의 그 테크닉이 아니라 그 백큐 상태에서 진공 등착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통해서 표면에서 모노머를 이제 폴리머라이징 시킨다든지 아니면 활성화시켜서 기제랑의 뭔가 그 케미칼적인 인터랙션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타입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연구가 진행이 현재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본 쪽에 이제 호야랜드 쪽 같은 데서는 이제 메탈 하이드록사이드를 이제 진공 등착을 통해서 이제 그 안티포브 특성을 내는 렌즈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문제는 있고요. 그 다음은 그 서피스 액티브 타입인데 매트릭스 내에 이제 디퓨저블 한 서펙턴트를 넣어서 물이 이제 표면에 닿는다든지 했을 때 그 서펙턴트가 결국은 이제 표면으로 디퓨전돼서 나와서 표면에서 이제 액티브 에이전트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뭐 포괄적으로 이런 타입들이 이제 서피스 액티브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워터 업소션 타입인데 뭐 기술적으로 좀 앞서 있다라고 뭐 좀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 저희는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분류로 나눠질 수 있는 게 매트릭스가 일단 하이드로포빅한 그 폴리머가 일단 메인이 되고 그 하이드로포빅한 그 매트릭스에 그 필릭한 세그먼트 여기서 이제 필릭하다는 거는 뭐 이오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질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오닉한 거를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하이드로필릭한 세그먼트를 그 매트릭스에 이제 그 펜던트 그룹으로 단다든지 아니면 뭐 공중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이드로포빅이랑 하이드로필릭을 아예 블락 코폴리머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폴리머 매트릭스에다가 리액티브 서펙턴트를 이제 그러니까 매트릭스랑 반응을 시키는 거죠. 서펙턴트. 이거는 이쪽이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서펙턴트가 하이드로필릭하기는 하지만 서펙턴트를 좀 이용하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언급은 하겠지만 그 흡수 타입의 어떤 제품에서 하이드로필릭 포빅 밸런스가 적절히 맞춰지지 않으면은 물을 과습하게 이제 그 먹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물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표면에 이제 증발을 하게 되는데 백화현상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물 분자가 매트릭스에 어차피 흡수가 됐을 거고 흡수된 상황에서 그 인터페이셜 텐션이 적절히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뭐 일부 트랩된다든지 해서 백화현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인터페이셜 텐션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서펙턴트를 매트릭스에 이제 도입하는 그 기법들이 그래서 사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캐논 카메라에 뭐 예전에 그 개발이 돼서 현재 좀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하이드로필릭한 재료가 가지는 늘 그 고민거리가 서비스 하드니스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하이드로필릭한 머티리얼 자체의 특성이 약간 소프트하고 TG가 낮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매트릭스에 좀 단단한 매트릭스에 그걸 넣었다고 한들 전체적인 그 메카니컬한 프로퍼티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긁힌다든지 아니면 뭐 흡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먹으면은 스웰링 되게 되고 스웰링 된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기계적 물성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 생각한 거는 이제 2레이어 타입인데요. 언더 레이어에는 어차피 흡수 타입의 하이드로필릭한 폴리머를 코팅을 하고 탑 레이어에 이제 포러스한 옥사이드 탑 레이어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포러스한 그 기봉을 타고 물이 흡습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흡습하는 그 결정적인 에이전트는 이제 언더 코팅이 되어 있는 하이드로필릭한 폴리머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사실 그 일장일단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 써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쪽이 더 유리한 분야도 있고 이러한 쪽이 더 유리한 분야도 있습니다. 렌즈나 이러한 옵틱 분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통상에 이제 안티 리프렉션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다층막 증착을 하게 됩니다. 모골절과 저골절을 이제 그 멀티로 증착해서 특정 파장에서의 이제 반사도를 줄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투명성도 높아지고 반사도가 이제 줄어듭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친수성 코팅을 이제 외부에 두껍게, 통상 이제 이러한 친수성 코팅은 5마이크로에서 10마이크로 사이에 뭐 나름대로 두꺼운 막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굴절률이 보통 1.5 ms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굴절률을 가진 그 막이 AR 코팅한 위에 올라가면 전체적인 AR 디자인은 이제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모노레이어의 이런 그 서피스 액티브 타입의 이런 테크닉들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 폴리카보네이트나 이런 데다 이제 코팅할 때는 오히려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다 서피스 액티브 타입 다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편적으로 한번 보면 서피스 액티브 타입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하드니스가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 느끼는 하드니스인데, 아주 방막에 그 코팅층이 올라가 있다면 그 방막의 하드니스는 그 자체의 하드니스보다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의 그 하드니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코팅이 된, 또는 분자 단위로 코팅이 된 이런 상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느꼈을 때 서브스트 하드니스는 기재 서브스의 그 하드니스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한 5에서 10마이크로 되는 이런 흡수 타입의 코팅제보다는 하드니스가 이제 높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액티브 사이트 자체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필릭한 성질은 굉장히 우수하죠.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이건 사실 아직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롱텀 프로퍼티가 잘 이제 구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광충배 타이탄은 저는 이제 언급은 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나 이런 진공 기법들을 이용하는 쪽에서는 프로세스 코스트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복잡한 형상 이런 것들을 이제 코팅을 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에 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스 액티브 사이트가 어딘가 붙여야 되는데, 이게 메탈에도 붙고 우드에도 붙고 아무 데나 다 붙는 게 아니라 그게 붙을 만한 캐릭터를 가지는 기재랑 결국 붙게 되니까, 현재는 가장 많이 이제 SR5 층 위에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기재의 제한성을 없애기 위해서 기재를 플라즈마나 이런 걸로 이제 배칭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재활성화 시켜주는 단계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 기재 제한성이 있다는 그 단점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 타입의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쪽 타입보다는 이제 롱텀 프로퍼티가 좀 많이 나온다는 게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한 프로세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단점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이제 표면 하드니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그 특성이 이런 쪽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거. 이런 얘기들은 결국 왜 나오냐면은 결국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화 시켜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메카니컬한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려면 하이드로필릭한 성질을 조금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이드로필릭한 성질은 이것보다는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타입 자체가 이제 좀 다르죠. 현재 시판되고 있는 그런 안티포그의 특성을 가지는 제품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겪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워터 레지스턴스가 이제 썩 좋지가 않습니다. 말들은 이제 퍼머넌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물속에 장시간 이제 담궈놨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 고온의 어떤 가습한 상태에 아주 오랫동안 노출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결국 흡수 타입의 제품 같은 경우는 물을 이제 스웰링하게 되는 건데,
이게 스웰링이 이제 너무 많이 되게 되면 이 매트리스 자체의 그 원래 특성이 조금씩 저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그 최초의 제품의 어떤 그 프로퍼티는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태로 갑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문제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이 제품의 이러한 특성이 얼마나 가느냐 이런 얘기랑 이렇게 직결되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그 폴리머 계열이기 때문에 또 폴리머 계열에서 하이드로필릭한 성질을 내려고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을 또 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TG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멀 스테빌리티가 썩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 약간 좀 고온에 노출된다든지 했을 때 표면에 이제 녹아내린다든지 하는 현상이 흔히들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런 문제들 다소간에 이제 극복한 제품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표면의 그 하드니스랑 이제 스크래치 레지스턴스 이건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원리 때문에 늘상 이제 고민거리죠. 그 다음에는 그 앞부분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과포화된 상태에서 물을 먹다가 과포화되면은 슬슬 이제 약간 하얀 현상이 음악에서 약간 하얗게 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런 거는 이제 인터페이셜 텐션의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뭐 간단하게 적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하거나 뭐 제품을 이제 구현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그 난해한 문제들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하이드로필릭한 제품에서 요구되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수명이 이제 얼마나 더 오래가는 제품이 이제 나올 수 있느냐. 롱텀 하이드로필릭 프로퍼티가 결국은 이제 요구가 되죠. 이게 이제 구현이 되려면 결국 이제 액티브 에이전트가 매트릭스에 얼마만큼 잘 픽세이션 될 수 있느냐. 이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얼마만큼 잘 영향을 안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워터 어프션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현재 나온 제품 중에서 썩 괜찮다고 하는 제품을 이제 관찰하다가 느끼는 건데, 물을 그냥 마구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 흡수 타입에서는 컨택 앵글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컨택 앵글이 그 한 2, 3초 단위로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약간 소소한 그 기재 위에 물이 떨어진 것 같은 컨택 앵글을 가지다가 한 2, 3초 지나면 그 다음 단계의 컨택 앵글을 가지고 또 2, 3초 지나면 뭐 웨이팅이 되버립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을 얼마만큼 이제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외부에서 봤을 때 그 포깅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천천히 받아들이는 그 스피드 컨트롤. 이건 결국 이제 매트릭스의 이제 컴포넌트를 얼마만큼 이제 조절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게 되면 그 상당히 뭐 지속 시간이 꽤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 늘 나오는 게 이제 백화 현상 같은 현상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이제 매트릭스 안에서 인터페이셜 텐션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카니컬한 프로퍼티, 뭐 서피스 하드니스나 뭐 이런 것들, 스크래치 레지스턴스나 이런 것들을 현존하는 제품보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졸겔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너가닉 컴포넌트를 매트릭스에 이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콜로이달 실리카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시간 커플링 에이전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매트릭스의 그 물리적 특성을 이제 올리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드로포비필릭 밸런스 맞추는 건 결국 뭐 이쪽이랑도 연관이 되고 뭐 이쪽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이제 졸겔 하이브리드 소재라는 게 이제 과연 뭔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모실, 올모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뭐
나노머라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 언어는 그 명칭은 붙이기 나름인데, 결국 이제 의미하는 거는, 졸개법이라는 게 초기에는 이제 옥사이드를 이제 만드는 그 방법에서부터 스타트를 했죠. 근데 늘 이제 졸개 방막을 이제 만들다 보면 조금 막이 두꺼워지면 막 깨져버리고, 열처리 조건에서 여러 가지 뭐 스텝을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드라잉 속도를 컨트롤하는 뭐 에디티브를 넣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좀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오가닉 그 펑셔널 그룹을 아예 그 스타팅 머티리얼 쪽에다가 도입을 하자 해서 나온 게 결국은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가닉 그룹들이 이제 네트워크 모디파이어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 포머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양쪽 다 저희는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포머는 결국 이제 기존의 그 하이드로필릭한 그 소재나 아니면 기존 매트릭스랑 따로 놓으면 안 되니까 페이스 세퍼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결국 같이 이제 포리머레이션 그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여기에다 뭐 약간의 소수성 그룹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뭐 굴절률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이오닉한 성질을 여기다 뭐 넣을 필요가 있겠다. 이랬을 때 이제 네트워크 모디파이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포밍을 할 수 있는 이제 실랑 커플링 에이전트는 사실 뭐 RDT 책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시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이제 그 아크릴 포리머레이션을 유도하는 쪽이랑 에폭시 포리머레이션을 이제 유도하는 쪽. 그 다음은 이제 뭐 아민 계열인데, 아민 계열은 이제 상대방 쪽이 이제 뭐냐에 따라 뭐 우레아 반응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이소시아나이트계 실란도 많이들 요즘은 또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이제 우레탄 반응이 가게 되죠. 폴리올이랑 이제 이소시아나이트 펑셔널 그룹을 가는 그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우레탄 결합이 있는 실란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소재가 왜 나왔느냐 얘기하는 오가닉 폴리머나 뭐 이런 쪽이랑 이노가닉 소재 뭐 일장일단을 뭐 한꺼번에 가진다. 근데 뭐 잘못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도 하기도 하고요. 뭐 어찌됐든 개념상으로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외국 그 연구소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 그 모디파이어죠. 이쪽은 이제 네트워크 포머를 가지는 이제 실리콘 알폭사이드. 그래서 뭐 오가닉 폴리머릭한 어떤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실리콘의 어떤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꼭 뭐 SiO2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제 메탈 알폭사이드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또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솔젤 하이브리드 소재 응용 범위는 상당히 브로드합니다. 시장 조사에 의하면은 뭐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8%에서 한 10%, 12% 정도의 이제 연평균 이제 성장률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프로텍션 코팅 쪽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주 쪽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닉 쪽의 응용이 현재 또 많이 되고 있고, 그쪽 분야의 성장이 앞으로 크리라고 또 예상이 되고, 옵틱 쪽은 이제 여전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 부분 상품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성장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텍션은 이제 코로전이나 뭐 가스 베리어 또는 뭐 어떤 플라스틱 기재를 이제 외부에 스크래치로부터 방지하는 이런 쪽에 운영이 많이 되고 있고, 옵티컬 커팅 쪽은 이제 기저랑의 이제 리프렉티브 인덱스 매칭을 통해 가지고 안경 렌즈입니다. 안경 렌즈 쪽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젤로 이제 AR 코팅을 하는 쪽도 상당 부분 뭐 글라스 회사에서는 상품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플라스틱 기재 쪽에서는 현재 뭐 일본 쪽에서 제품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아마 필름 형태로 해가지고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티컬 파이버 코팅이랑 이제 컬러 필터 코팅, 뭐 웨이브와이드 디바이스 쪽, 이런 쪽에 옵티컬 코팅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코레이션 코팅이라고 해서 이제 글라스나 이제 그 세라믹 타일 같은 쪽에 컬러 코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아사히 맥주인지 어떤 맥주 회사 맥주병에 이제 이런 코팅을 했죠. 이제 데코레이션 코팅을 해가지고 대신 이제 강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병의 이제 두께는 줄이고 그래서 병이 굉장히 가볍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색깔을 다른 걸로 또 바꿔서 코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재 상품화되고 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펑셔널 코팅 쪽은 이제 안티스태틱 코팅이나 뭐 트랜스페런트 컨덕팅 코팅은 IQ 코팅이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필릭 코팅, 워터 리펠런트 코팅, 발수 코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념을 달리 하기는 하지만 현재 자동차 유리 쪽에도 응용이 되고 있고 발수유리라고 좀 좋은 차에는 이제 장착이 돼서 나오고 있죠. 간단한 저희가 테스트한 면도 이제 PC 기재 위에 이제 코팅했을 경우 기존의 하드 코팅에 비해서 이러한 졸개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해서 코팅을 하게 되면 이제 내마모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개선이 된다는 거. 거의 글라스 정도로 이제 육박할 만큼의 이제 강도는 이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외에 이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할스를 매트릭스에 도입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추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가스 배리어 코팅으로 이제 이러한 그 하이브리드 소재를 이용해서 상당히 좀 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상품화가 됐는지 어떻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코팅. 렌즈는 뭐 CR39라고 하는 거랑 뭐 아크릴이나 여러 가지 뭐 소재들이 다양하게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굴절률들이 있고 굴절률이 높을수록 뭐 압축 렌즈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이제 얇은 렌즈가 됩니다. 렌즈 자체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썩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제 하드 코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하드 코팅을 하는데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거는 물론 뭐 하드니스도 좋고 뭐 요즘 뭐 패션 환경이라고 해서 염색도 잘 되고 해야겠지만 결국 이제 리프렉티브 인덱스 그러니까 굴절률을 뭐 기재랑 얼마만큼 잘 매칭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무지개 현상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품화에 좀 문제가 있죠. 현재 일본 쪽에서 1.75의 초보 굴절 렌즈가 생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는 하드 코팅액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표면에 이제 엠보싱 처리해서 이제 AR 코팅을 하는 이제 독일에 있는 실리카포스용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코팅을 한 다음에 표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엠보싱 처리를 합니다. 두루마리 휴지 같은 처리인데 이런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 이제 빛이 이제 표면에서 반사된다는 얘기는 표면에서 빛이 반사된다는 얘기는 굴절률 차가 갑자기 큰 어떤 계면을 빛이 느끼게 되면 표면에서 반사 현상이 일어나고 점차적으로 그 굴절률이 조금씩 변하게 되면은 반사도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표면에서는 이런 볼록한 이 표면끼리에 이게 그 옆에서 이게 닿다 치면은 여기는 거의 에어의 굴절률이겠죠. 그 다음에 조금씩 내려감에 따라 결국 이 코팅층의 굴절률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굴절률이 에어에서부터 코팅층의 굴절률까지 점차적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빛의 반사도를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필름 형태로 제가 상용화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표면의 이런 형상들을 어떻게 해야만 좀 더 이제 반사도를 줄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러한 형상 가지고는 이제 AR 코팅도 이제 V 코트가 있고 브로드밴드 AR이라고 해서 이제 파장대를 넓은 파장대에서 이제 그 반사율을 줄이는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처리 가지고는 아직 이제 브로드밴드 AR은 구현하기가 조금 어렵고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라스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브라운관에 적용하고 있는 고글절이면서도 안티 스태틱한 성질을 가지는 이제 ITO 코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SIO 부층을 이제 조개법으로 코팅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기술로 현재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컬 웨이브가이드 쪽에서 이제 웨이브가이드 디바이스를 만드는 쪽에 이러한 하이브리드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현재 많은 연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웨이브가이드 쪽은 이제 폴리머 쪽이냐 아니면 이러한 실리칸 쪽이냐 아직까지도 이제 양쪽 분야에서 이제 경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코레이션 코팅이라고 해서 이제 컬러 코팅 같은 거 타일에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맥주병에다 한다든지 다양한 글라스랑 세라믹 기재 위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수 처리 이건 이제 센트럴 글라스에서 욕실용 거울용도 나온 건데 SiO2랑 질코늄 옥사이드 조를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제 흡습 타입의 제품입니다. 물을 한번 홀딩하면은 한 10분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물이 맺혀봤자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런 특성을 이용한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안티스태틱 코팅이라고 해서 이제 실란 쪽에 이제 이오닉한 실란을 이용해가지고 안티스태틱한 성질을 구해는 이런 식의 이제 여러 분야 쪽에 이제 하이브리드 소재가 좀 응용이 될 수 있고 지금서부터는 보면 이제 하이드로필리칸 쪽에 과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자세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조금 문제가 있고 어쨌든 대략적으로라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티포그 쪽의 제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테스트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이 제품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쪽의 테스트 기준을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쉴드 쪽, 오토바이 쉴드 쪽에서 이제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티포그에 대한 스펙입니다. 거기는 이제 안티포그라고 하는 거는 안티포그 제품은 이러한 스펙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안티포그라는 타이틀로 나가고 이걸 만족하면 또 다른 명칭으로 이제 나갑니다. 유럽에서 안티포그는 이런 거 붙은 제품은 이제 이 테스트를 통과 안 한 제품이죠. 그래서 ECR 22.05 규격인데 먼저 이제 UV를 48시간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온 증류수에 1시간 침지하고 그 다음에 12시간 상온에서 이제 말립니다. 그 다음에 50도씨 증기 위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밑에서 이제 빛이 샘플을 통과하고 밀러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투과도의 차이를 이제 계속 센싱하게 되는데 최초의 투과도에 비해서 80% 이하로 떨어졌으면은 이제 페일이 되고 그게 이제 20초 이상이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이 테스트를 따집니다. 그래서 선진의 A사 같은 경우는 아주 가볍게 테스트를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매트릭스이지만 이 테스트를 이제 통과 못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제품 브랜드인데 사실 저희가 몇 가지 타입을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제품은 뭐 이러한 스펙은 통과한 제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시연되고 있는 안티포그 제품은 사실 뭐 10초 이하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테스트는 그나마 조금 이제 잘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업체를 다니다 보면 아주 희한한 테스트를 많이 겪는데 냉동고에다 1시간 넣어놓고 상온에 꺼내가서 김이 서리느냐 안 서리느냐를 가지고 신성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코인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10원짜리 동전을 밑에다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딱 놔서 동전이 이제 흐릿하게 보이면 안 좋은 거고 깨끗하게 보이면 좋은 거고 코인 테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운전 테스트를 하시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방독면 쪽에서는 이제 보일링 워터에 이제 한 5분 정도 침지하고 그
그 다음에 냉동고에 한 30분 정도 있은 다음에 상온에 나왔을 때 표면에 그 호구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헤드램프도 이제 최근에 오피러스 제품의 일부 장착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 타다 보면 이제 헤드램프 쪽에 이제 물 들어가가지고 상해지는 현상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쪽에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안티포그 처리를 해가지고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테스트하는 스펙은 이거보다 또 더 가혹합니다. 여러 가지 온도 편차를 막 몇 번 이제 반복했을 때 그런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어찌됐든 그 테스트 스펙은 각 어디에다 쓰이냐에 따라 다르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명확하게 체계적인 이러한 스펙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 단계에서 각 제품을 타겟으로 별도로 스펙을 잡아야 되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조일결 하이브리드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실랑 커플링 에이전트, 보통은 뭐 에폭식의 물질을 많이 씁니다. GPTS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뭐 어디전 측면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유기물과 여러 가지 포리머라이제이션 쪽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뭐 가수분해나 콘덴세이션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면 가장 이제 무난하게 잘 쓰일 수 있는 게 에폭식의 실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이드로필리칸 이제 신테틱 폴리머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이미드 계열도 있고, 아크릴 그룹 위에 뭐 암모늄 염의 성격을 띠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술포니제이션 시키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 특허를 보시면 이제 특허마다 뭐 얘기가 다르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구현이 쉽게 될 수 있고, 실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트릭스 내에서의 그 인터페이셜 텐션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흡수되는 스피드를 적절히 조절해서 이제 상품적인 가치도 있으면서 롱텀 프로퍼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맞출 수 있느냐, 결국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로이달 실리카 조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거는 뭐 통상 이제 어브레이전 레지스턴스나 이런 것들 메카니컬한 프로퍼티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간혹 신테틱 폴리머나 이제 매트릭스 쪽이랑의 혼용성 문제로 인해서 서브스를 이제 그라프트 시킨 실리카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키포인트는 이제 전체적인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기계적 물성치랑 친수성의 그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그 다음에 흡수되는 스피드, 이건 결국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성격을 이제 얼마만큼 이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개발의 키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셜 텐션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제품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냥 물만 흡습하는 타입이 좋으냐, 아니면 어느 정도 물을 흡습하면서 스웰링이 되면 매트릭스 내부에 있는 액티브 에이전트가 적절히 또 디퓨저블한 성격을 가져서 표면에서 워터 레이어를 형성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이제 제품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뭐 좋은 것도 있고 한데, 결국 이제 안티포그 이제 마켓은 고글이나 뭐 안경, 게스마스크, 렌즈, 헤드램프, 뭐 아니면 이제 광학용 렌즈, 뭐 스포츠 헬멧, 이 위에도 사실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한 친수성 코팅은 뭐 농업용 쪽이나 아니면 의료 기기 쪽, 굉장히 이제 브로드하게 응용할 범위는 많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소재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이제 폴리머릭한 매트릭스가 이제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이제 몇 가지 돌파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친수성 코팅 소재를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열적이나 친수성의 이제 지속적인 면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개발돼야 될 여지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분야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특성치 조절이 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제 졸겔 침수성 코팅 소재는 이제 마켓이 초기 형성 단계고,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인식 문제랑, 그다음에 졸겔 소재가 가지는 또 용액의 안정성, 핸들링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번거로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